please join us for the discussion. 했더니 오늘 많이 딱 고맙습니다. 오늘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청하러 왔고 생각을 오늘 듣는 걸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님의 행보는 참으로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부산 토크 콘서트 현장에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 전 대표는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정치권 쟁점들 패널 네 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를 했습니다. 강서 구민부터 만나보라. 그리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people of council? Seriously, sing the songs of angry men here. And if you listen to them, then all the answers are in there.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경청을 보러 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인 위원장이 토론회 장면 앞줄에 앉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을 향해서 현재로서는 대화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영어로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일단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어제 저 화면을 보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선 영어로 답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이nhân 위원장이 한국말을 저렇게 능숙하게 잘하는데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하버드 나온 영어를 좀 한다는 거 과시하는 거 말고는 저 자리에서 영어로 응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 굉장히 좀 평정심을 잃고 있구나. 아니면 지나친 과시욕 이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어로 했던 내용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이제 그 앞에서 면박을 준 거 아닙니까? 예. 면박을 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강서구민 이야기를 들어봤느냐. 제가 되묻고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 온 당이 다 전당적으로 모여서 매일 가고 저도 4번, 5번 갔습니다. 예.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제발 몰래라도 와서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했을 때 강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게 전직 당대표의 태도입니까?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민주주의의 언어로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예. 그런 거 따지기 전에 한국말로 하세요. 왜 민주주의 언어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결론. 환자가 누구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데 제가 볼 때 예. 환자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누가 환자로 보겠습니까? 예. 저 장면, 저 상황, 저 장면 그 모양 속에서 국민들이 볼 때 누구를 환자로 보겠습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환자는 좀 서울에 있다 이 말을 했는데 환자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게 누군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시니까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인요한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제일 실망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를 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 강서 선거 당을 싫어해서 진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자, 우선 인요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다. 예. 전주에 태어났고 순천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4대째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중국적입니다. 일단 뭐 부모가 미국 분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1992년도에 특별 귀화 자격을 받아서 예. 한국 국민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말을 저 잘합니다. 사실 영어한 걸 제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 인요한 위원장 앞에서 면전에 영어를 썼다는 거는 당신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모욕하는 이야기죠. 예. 본인의 그 앞에서 한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저는 언사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서울에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제의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를 뭐 대내외에 알린 게 아닌가, 그런 걸 일단 저는 예. 선언적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손을 내미는 사람과 뿌리치는 사람 중에 보면 손을 계속 내미는 사람에게 결국 손을 어떤 면에서 좀 들어주거든요. 예. 옛날에 바른정당 때인가요? 그때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대표에 대해서 계속 사퇴하라 그러면서 어디 저 손학규 대표가 어디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예. 보냈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만나줬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통용되는 어떤 정치의 룰인데, 저렇게 부산까지 내려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면전에서 영어로, 그것도 저는 저걸 거의 뭐 저는 욕설이라고 봅니다. 왜냐? 뻔히 한국말 더 잘하는 분한테 영어로 예. 이야기한다는 거. 예. 더군다나 거기에 또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 예. 등등을 보면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을 선을 긋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당과 선을 그은 메시지다,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건데. 일단 인 위원장은 1대1 만남이 좀 불발되고 나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예고 없는 부산행이긴 했는데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저도 이제 화면 보면 저기 혁신위원장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영어로 답하고 좀 생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연출되고 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혁신위가 떴을 때 이것은 이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그러면 정말로 본질적인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것이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에 대해서 저기 혁신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쭉 하는 그 행보들을 보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좀 혁신안을 만들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 그 총선을 승리하는 거에 더해서 친윤 인사를 많이 공천하려고 하는 밑자락을 까는 정치 행위를 좀 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대사면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입장은 이미 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신당 창당과 관련된 명분을 없애려는 그 예. 행보들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분명하게 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을 때 예. 보수층에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깨고 나가서 만든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분명히 보수층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혁신위가 정말로 이게,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도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와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좀 있어 보인다고 느껴지는 예. 것이 뭐냐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진이라든지 지도부라든지 험지 출마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친윤 인사들에 대해서. 그거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안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김기현 대표가 뭐 불출마라든지 또는 뭐 수도권 출마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들을 할 것 같다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의 행보라고 저는 예. 보는데, 지금 미묘하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명분을 없애려는 그런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신당을 만드는 것을 예.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명계와도 만나겠다. 그리고 신당 창당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김 위원장님 설명대로 이런 인 위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설사 신당을 만들더라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략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은 신당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부산에서의 어떤 이벤트 이전에는 상당히 신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지만 어제 이벤트 이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나의 타겟 계층은 어디다. 이런 것도. 그다음에 연합을 해야 될 세력은 어디까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맞아도 같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은 가장 세력을 넓히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단순 그냥 위성정당, 비례 의원을 만들기 위한 위성정당이 아니라 수권정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본인 또는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음 대권에서는 수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전략이지 않느냐. 굉장히 소수당이었어요. 예.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지금은 다수당이 됐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플랜을 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국민의힘을 최소한 그러니까 줄어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 지지 세력들을. 예. 그리고 본인을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뭐 신당 창당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어떤 명분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만들거나 지금 당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은 저는 이미 행동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미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섰고 이를 또 이제 막기 위해 어떻게 보면 명분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 SNS에 통미봉남 화전양면책이란 말도 썼습니다. 통미봉남은 미국과 소통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막는다. 이게 보통 북한의 정책인데 이 또 정치학 박사로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저도 뜬금없이 들렸습니다. 예. 통미봉남 화전양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자기를 막 비난하고 뭐 징계해놓고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는 뭐 화전양면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통미봉남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히려 국민들이 쳐다볼 때는 통미봉남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뇨한 위원장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통미봉남을 지금 정확히 구사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뇨한 위원장이나 당하고는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대통령 직접 나와라. 아하.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남쪽은 나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죠. 나는 대통령 용산하고만 이야기할 거야. 당신들 뭐 이야기할 필요 없어. 지금 누가 볼 때도 통미봉남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서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고 지금 모든 언론들 또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혼자만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신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만 자기 신당에 구실이 생기는 건데 그건 아마 혁신위 활동이 다 끝나고 대통령의 변화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화전양면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속 화전양면이 아니라 화화일관 아닙니까? 계속 화해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도 풀자, 만나자, 들어보겠다, 변하겠다. 그런데도 계속 이준석 대표는 안 만나고 손을 뿌리치고 있잖아요. 본질을 피하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입장인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근데 화전양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징계해놓고 지금 와서 손을 내미느냐를 화전양면으로 한다면 뭐 이준석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혁신위 국면에서는 화전양면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죠. 계속 화해하자 화와 일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화전양면이라는지 모르겠고 저는 신당에 지금 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신당은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민주당 내 비노, 그다음에 비주류들과 바깥에 있는 제3지대 정치 개혁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와서 최초로 37석인가요?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야무야 되고 이제 제3세력의 그 희망은 꺾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정도의 신당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당하는 이유가 정말 제3지대에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뜻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신당일지 아니면 저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정말 떨쳐나가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노원병 가면 떨어지니까 당선 가능한 자기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계속 빌미를 잡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신당이 되겠습니까? 당에서 떨어져 나간 탈당 전 대표가 되는 것이죠. 소가 웃을 일이다. 뭐 이거는 과한 표현,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이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혁신위의 2호 혁신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사랑하면 이 험지 출마나 불출마로 희생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 일단 친윤 핵심은 원론적인 입장이나 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물론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뭐 다소 반발을 하면서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뭐 나라를 개국하게 되면 예. 개국 공신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을 도와서 결국은 정권을 가져왔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5년 동안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이제 서로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지난 정권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윤핵관이나 뭐 이런 분들 소위 이야기하는 예. 뭐 이뇨한 위원장 윤핵관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잘해서 대통령 지지가 높고 했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일단 평가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내려졌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을 봐서 점수가 이하가 되면 F학점이 되면 예. 일단은 이제 퇴진하는 게 순순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도왔던 이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이선 후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정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뭐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대부분 다 영남 출신이고 지금 뭐 핵심적인 이끌어가는 분들이 다 사실 윤 대통령 가까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이 항상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가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뭐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이런 모습이 바로 저는 신당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집을 놔두면서 네. 실제로 내부 인사들은 대부분 다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그게 신당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예. 저는 그게 역대 보면 대통령들이 항상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건 아마 윤 대통령의 생각과 이뇨한 위원장의 생각 비슷비슷하게 맞아가는 측면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대통령 측근들한테는 이미 통보가 갔고 예. 본인들도 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갔다 뭐 그런 걸 저는 듣고 예.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취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제 혁신위가 한 2달 이제 12월 달까지 하잖아요. 아마 그 마지막 결론으로서 결국은 그런 모습을 갖춰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면은 다음 달 안에 어떤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보를 받은 분들이 좀 결심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영남 중진들이 물러나면 검핵관 또 용핵관, 이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말하는 건데 이분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반발하는 반응 실제로 나오거든요. 이런 반발 속에서 이게 혁신안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반발은 할 수 있지만 예. 그 반발이 저는 뭐 차자손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이 여전히 강하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김기현 대표의 태도를 좀 보면 예. 김기현 대표는 그 영남 중진이면서 지도부면서 친윤이거든요. 세 예. 가지 모두 해당되는 맞아요. 그런 분이 그 공식적으로 제안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입장을 이제 저는 불출마라든지 수도권 출마 뭐 등등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선언할 거로 예상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의원들 영남의 중진과 친윤 인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중진도 많거든요. 그 의원들까지도 저는 외연이 확장될 것이고 그 외연 확장된 것에서 그 혁신이라는 그 이제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이제 옥석 가리기 뭐 친윤 인사 누가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심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발현이 될 것이다. 지금 뭐 여러 설명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중진들, 이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울산 4선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수도권 출마 또는 불출마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3선 이상 출마 금지라든지 예. 아니면 당 중진들에 대한 내용들이 민주당도 상당히 간과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당 내에서도 뭐 민주당에서도 지난해 장경태 혁신위에서 만들어낸 안 중에 하나가 동일 지역 3선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또 당내에서 이게 그냥 무마가 돼버렸어요. 예. 이거 뭐 채택된 것은 아니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호남이 아니에요. 의외로 지금 민주당에서 중진이 제일 많은 곳은 수도권입니다. 그렇죠. 예, 호남은 대부분 초재선이에요. 예. 제일 많은 선수가 송갑석 의원이 2.5선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 대한 물갈이는 뭐 당무 평가에 의해서 나눠지겠지만은 중진 물갈이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야 혁신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영남, TK, PK가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지만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해버리면 이 예. 혁신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메가시티 서울 구성이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민주당 소속의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입니다.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네,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5호선, 9호선 지하철 노선 연장이 먼저다. 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서울의 시설을 받고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까? 아니 민주당의 입장은 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지방의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분권 이런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은 일관되게 메가시티를 주장했었고 지방 분권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중에서도 살기 좋은 지방 도시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뭐 경상북도 방문하셔가지고 그 얘기 또 하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내용은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목표와 서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했는지도 저는 일단 의문이고요. 예. 그냥 총선에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의 발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것이 원래 시작된 것이 사실은 그 이제 경기도가 예. 경기 북도를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죠. 나온 것인데 사실은 그 지하철 문제, 예. 교통 지옥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포에. 그래서 예. 김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김포시장이 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해주면 쓰레기 예. 매립장 그쪽에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발언들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요. 그런데 예. 5호선 연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포시만의 단편적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그 서울과 그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의 모든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김포시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뜬금포식으로 당에서 그렇게 입장을 툭 발표하니까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신중한 모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김포시와 서울시와 경기도민의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또 입법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 이것이 실현할 가능성조차도 상당히 낮아요. 대표적인 예가 경상북도 군위군이 예. 인구 한 2만 명 약간 넘는데 그것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데만 해도 3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인구 40만의 김포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좀 숙성되고 다양한 예.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거친 이후에 수기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짚어보면요. 인천시는 1992년 수도권 매립지가 개장되고 또 환경 피해가 크다면서 대체 매립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지 김포가 받고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에 편입하는 이 방안이 이뤄지면 주민들 반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김포에 4매립지가 지금 건설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새롭게 건설하는 문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2025년 되면 서울시가 이제 독자적인 매립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인천이나 경기도로 예. 이 쓰레기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마포에 있는 이제 그렇죠. 그 소각장 문제. 상암동 소각장 거기 문제가 문제 있는 때문에 사실 마포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네. 예. 실제로 그게 이제 지금 방침이 진행 중인데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서울시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포가 병합이 된다 그러면 이제 5호선과 9호선의 연장 문제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그 김포에서 건립되어 있는 이제 그게 서울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는 이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즉 시 안에 매립지가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김포와 이제 편입이 될 경우에 윈윈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뭐 새롭게 마련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주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미 있는 시설을 지금 이제 서울시가 함께 편입하는 그렇게 문제이기 한다면,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마포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5호선, 9호선 문제도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구에서 혹시나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소외받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문제를 하지만 네. 만약에 매립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나 등등의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 예.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김포와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윈윈할 것인지.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내일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만나서 결국 이런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과 달리 행정적으로는 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내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후 2시에 만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오 시장은 현재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내일 당장 찬성, 반대를 표명할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내일 입장 표명은 안 될 거라고 안될 보여요. 거다. 왜냐면 기존의 오세훈 시장도 만나보고 예. 그 다음부터 연구를 좀 해보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만나서 지금 김포시가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단편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대권 후보가 될 거예요. 예. 서울시장 더 하실 거예요? 뭐 지금 4번 하셨잖아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그런 발언 취지로 이야기를 아니, 뭐 하긴 했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마감하고 싶으시면 한 번 더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 누구나 평가하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서울시장으로 마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잠재적 대권 후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걸 단순히 서울시장과 서울시장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이 예. 문제가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예.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충분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고 예. 입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것을 된다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자초돼 버리면 서울시장 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상 하던 것들이 뭐 무상급식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주민투표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나서 아마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저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서울시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것도 따져봐야겠고요. 그럼요. 네, 예. 또 이현정 의원님도 윈윈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는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근데 또 신속하게는 진행 못 될 거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하는 문제는 일단 첫 단추를 깨보자라는 그 신중한 접근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막 진행이 돼가지고 내년 총선 전에 무슨 결론이 나고 이런 게 사안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입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주민투표라는 것은 이 주민투표에 따르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까지 지금 신속하게 막 우리 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에 나왔던 이 김포시의 편입으로 촉발된 이른바 메가서울이라고 하는 이 논란은 그 촉발 지점이 어디냐면 김동연 지사가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법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공청회가 진행 그렇습니다. 중입니다. 그 예. 과정에서 김포 시민들이 지금은 김포시인데 그러면 경기 북부자치도 김포시 이것보다는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낫지 않나? 라는 자연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지리적인 고립감이 또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예. 또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 연천, 포천은 경기 북부도라고 했을 때 본인의 정체성이 딱 맞습니다만 예. 김포시에 있는 분들은 생활권도 서울이고 또 직장도 서울이고 이른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도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경기 북부자치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자연적인 요구가
김포시장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아마 내일 만나면 우리 설주환 변호사 말한 것처럼 논의를 시작해 보자. 예. 그리고 김포시를 편입했을 때 다른 또 인접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메가서울이라는 큰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냥 간단히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들어오겠다는 분들 말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자꾸 정략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도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도지사가 내걸었던 공통 공약이에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참에 서울시의 메가시티 구상과 서울시 인접한 시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이 논의도 함께 해보자. 그럼요. 그 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씀 드립니다. 겁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이 김포시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지 여론조사도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결국 변수가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예. 김배식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김포시민들의 의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서울시나 경기도민들의 주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또 입법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것을 겁먹거나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균형 발전이란 지방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 가밀의 문제는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시민들이 그런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교통의 문제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보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모든 문제들을 온도 테이블하고 숙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2008년도에 뉴타운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뉴타운 공약해가지고 서울에서 40석을 국민의힘 전신이 얻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소환해서 그런 것을 좀 노리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 건은 그때 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뭐 강북에 있는 저 우리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도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 지하철의 문제도 이것이 지금 현재 그 김포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광역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도가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서울시는 예산 편입단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예 적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됐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들을 다 서울시 예산으로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소외된 강북의 문제에 대한 예산 투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쪽에 또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민주당과의 국민의힘 이런 구도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정말로 그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 예.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가 이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수도권 이전, 서울 수도 이전 같은 경우, 예. 그거는 이제 수도 자체를 아예 이제 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 개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거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 특히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제 여러 지방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김포시를 그냥 서울로 그냥 편입하는 문제에 그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권한을 예를 들어서 넘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꾸 이거를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지금 치환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문제는 지금 수도권 규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 도시에 대한 이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의 어떤 광역화 문제라든지 뭐 등등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행정개혁 개편 문제하고 동일시해서 예.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뭐 노무현 때도 했던 그런 문제는 그거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현재 있는 김포시를 예.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고, 네. 이거는 이제 지금 경기도 그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수도권 규제 문제 푸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결되는 거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좀 더 자는 차원이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시할 수 없다, 뭐 직접 비교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김포시, 김포의 땅이 서울로 귀속이 되는 거고,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 하남, 구리, 고양 등등 이 다른 지자체들도 편입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그리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당협위원장,
각자 또 셈법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이러면 진짜 예. 저도 어제 그러니까 경기도에 분당에 사신 분하고 이걸 얘기를 해봤는데 분당 판교는 무조건 서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당연히 서울이지. 그러니까 예. 이러면 정말 구리, 뭐 하남시, 진짜 인접 이 서울시가 인접한 3, 40만 도시들은 다 그냥 서울로 가져가 할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뭐 김포랑 뭐가 문제야? 이게 다 똑같죠. 그렇게 한다면 뭐 우리도 해달라 뭐 이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예 그냥 서울로 경기도를 서울로 해버리죠. 뭐 하려고 이렇게 괜히 나눠가지고 이름만 다를 뿐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준비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그러니까 예.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도양단적으로 이거 그냥 무조건 반대 이게 아니라 왜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겠어요? 집값 상승이라든지 내가 서울 시민이라는 어떤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 욕망을 어거지로 누를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크게 민주당에서 이걸 조금 더 크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뿐만이 아니라 예. 그럼 다른 것도 논의하자. 다른 지역의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거 우리 무조건 반대야. 이렇게 예. 하면 안 돼. 김포 시민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손해다라고만 얘기해서 소극적 반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정략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소극적 반대는 안 된다. 뭐 물론 이낙연 전 의원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게 이제 그 김포시만을 편입하는 단순한 문제로 촉발됐지만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와 남도를 나누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메가시티라고 하는 큰 지금 지구적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광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하고 동시에 그것과 메가서울 구상이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발전한다고 그래서 예. 메가서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메가서울은 메가서울대로의 큰 프로젝트에 효용성이 있는 거고 메가시티는 메가시티대로 또 부울경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뭐 치환시켜가지고 배치된다고 보면 안 되고 메가시티 그 관점에서 메가서울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를 나눈 과정에서 서울과 인접해서 이미 교통망 그다음에 생활권 출퇴근 직장이 서울시와 똑같은 적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걸 지금 고민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욕망의 정치가 대입돼서 뭐 총선용으로 생각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큰 틀 경기 북도 남도를 나누는 거 예. 그다음에 메가시티 메가서울의 구상 그리고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의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와 어떤 요청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를 이제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논의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은요. 지금 사실 김포시에서 요구한 거를 당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해석으로 다 지금 메꿔주고 계신데 참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메가시티 좋아요.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부울경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뭐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 기자회견도 열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그 부울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큰 틀에서 논의할 게 필요하다면 정말로 메가시티에 관련된 근본적인 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지금 하나도 지금 뭐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당론으로 하겠다까지 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너무 졸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그 유태원처럼 총선용으로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뜬금포처럼 던져놓고 그 국민들의 여론을 보는.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김포 시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광명시도 그랬어요. 광명시도 그 당시에 우리 당의 의원이었는데 광명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광명 시민들이 물어봤더니 85% 이상이 찬성을 해요. 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됐어요. 근데 그만큼의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그 김포 시민들의 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포 시민들의 그 입장과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서울 시민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의 수많은 지자체들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이 문제 이제 사회적 깊이가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인 만큼 앞으로 계속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 지금 이슈가 되는 일단 김포시 편입 문제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고 공매도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 이슈를 선점당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어디선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발족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플러스 유승민이라는 신당 지금 어떤 구도 이렇게 만들면서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네 분 아닌 네 분이 어찌 보면 지금의 거의 뉴스를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거의 구색 맞추기에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 질환에 빠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조용하게 있자. 내년 총선까지는 그냥 우리의 스케줄대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이냐. 저는 약간 그런 기시감도 들어요. 지난 우리가 대선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뭐 이준석 대표의 뭐 1차 가추, 2차 가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그 대선에서 그 와중에서도 정치권의 모든 뉴스는 다 그쪽에서 가져갔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서 마지막에 2차 가출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의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봉으로 치켜 올리면서 봉합이 되면서 그게 갑자기 지지율이 확 빠졌던 것들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약간 그때와 좀 비슷한 기시감이 좀 들어서 민주당이 너무 지금 이슈 메이킹을 못하고 있다. 물론 조용하게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는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뉴스에서 어찌 보면 뉴스는 싸워야지 뉴스가 되지 조용하면 뉴스가 안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민주당이 뭐 일부러 싸울 건 아니지만 좀 너무 뉴스에서 밀려나 있다라는 좀 우려는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 200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숫자 듣고 저는 조금 놀랐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역대로요. 이 200석 이야기하는 정당이 이긴 정당이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다. 경험적으로 보면 지난 21대 총선 때 그때 국민의힘 전신이 미래통합당이 몇 석 한다고 그러면 180석 한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110석 정도 했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선거의 어떤 면에서 민심의 어떤 이 바로미터가 오만한 사람한테 절대 표를 안 줍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강서구청장 최근에 선거도 그렇지만 오만한 정권이나 오만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항상 심판해왔던 게 우리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쭉 있어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탄희 의원이나 지금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뭐 지금 200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그쪽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신 게 그겁니다. 180석을 했는데 과연 뭐가 바뀐 게 있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뭐 검수완박 이외에 뭐 한 게 뭐가 있죠?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장 그래도 역대 그 전국 중에서 안정돼 있었던 게 여소야대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즉 의석이 어떤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러지만 그때 타협과 어떤 협상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캐스팅 보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석을 가지게 되면 개헌도 하죠, 대통령 탄핵도 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당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정권 자체를 그냥 넘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보였던 게 계속 탄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에 200석을 줬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 탄핵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까요? 저는 오히려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란 게 바로 참 그동안 많은 우려를 했지만 너무 빨리 나왔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마 당내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전 원장 오만하면 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균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사건 병합 후 첫 재판인데 법정에서 어떤 입장 취하실 건가요? 위증교사 사건도 의견서 제출하셨는데 그 말씀 나무라니 해주시죠. 재판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사의 말을 끊고 수차례 끼어들기도 했다는데 이게 어떤 쟁점에서 일단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공영 개발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공영 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뭐 민간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어떤 증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건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거였으면 그냥 민간업자한테 수의계약 주고 그럼 자기가 나중에 뭐 뇌물을 받든 뭐 했으면 될 일이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관영주도, 그러니까 그 C가 주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검찰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거기에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입장이죠. 그리고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 이렇게 또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물론 검찰은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놓고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검찰은 이게 병합을 해서 뭐 백현동, 뭐 대장동, 위례 이걸 병합하는 건 뭐 비슷한 연관된 내용들이니까 할 수 있지만 위증교사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 굉장히 간단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병합한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왜냐하면 위증교사 단독으로만 따로 재판을 받으면 이건 대장동 사건처럼 뭐 수십만 장의 무슨 자료를 봐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증인 채택해서 뭐 몇 년 걸리는 사안이 아니에요. 몇 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는 1심이 끝날 수도 있는 총선 전에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1심에서 만약 유죄 판결돼서 총선에서 만약에 대법 판결이 간다고 하면 뭐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냐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리고 또 선거 보존 비용을 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잡한 백현동, 뭐 대장동, 위례에다가 이걸 다시 합쳐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 끝나는 몇 년 동안 위증교사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노리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 따로 날짜 기일을 잡아서 병합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와 관련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지금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안 합니까? 일단은 그 이중교사 건만 하더라도 총선 전에 1심 선고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요.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그 백현동 건하고 대부 선고권하고 이중교사 건 같이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 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별건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건 수사를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판할 때도 병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다라고 보고 과거에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봐도 이런 경우는 주로 병합을 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냐면 저희가 형법상의 원칙이 경합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개의 죄를 범했을 때는 한꺼번에 그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가중주의 원칙에 따라서도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병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대장동 건하고 성남 FC 건도 같이 병합해서 신청도 했고 재판도 지금 병합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거와 봐서도 당연히 이건 병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고 저희는 오히려 이것보다요. 지금 그 백현동 건하고 대부 선고권을 그 이중교사 건하고 같이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영장 기각된 이후에 대부 선고건만 다시 그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첩했어요. 그 비얘기 중에 또 그 영장을 신청할 거다라는 그런 또 일각의 또 그 꼼수다라는 그거를 위한 꼼수다라고 좀 비판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전망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이첩한 것. 저는 이것이 오히려 검찰에서 그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대변인 논평까지 하셨던데 자꾸 지금 현재 사법부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논평을 계속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상권분립 정신이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같이 청구를 했고 충분히 함께 병합을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